부모는 오히려 자식이 혼이 난 그날부터 스스로 먼저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시지요. 평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아이를 이제야 겨우 짝을 지어 한시름 놓았다 싶은 바로 그때, 왜 그토록 오래 붙잡아 온 손을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그 이상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강진 금원 유배지에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두 아들이 청년이 되고 혼인을 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가는 모습을 아버지는 오직 편지로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몸은 천리밖에 묶여 있었지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곁에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낸 가르침은 더 가까이 오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비 걱정은 말고 너희 스스로 우뚝 서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산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끌어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식이 제 가정을 이루고 난 뒤 지혜로운 부모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끊어내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어낸 빈자리에 반드시 새로 채워 넣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끊어냄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는지, 비움이 어떻게 채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하루만큼은 저와 함께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할 것 하나 없습니다. 오늘은 정말 천천히 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 내외가 다녀가고 난 저녁,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고 조용해진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 말입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오늘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뭘 그리 서운하게 했나?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싸운 것도 아니지요. 그저 자식의 표정이 잠깐 굳었던 것 같고 며느리의 대답이 평소보다 조금 짧았던 것 같고 사위가 유난히 서둘러 일어서는 것 같았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들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콕 박혀서 밤이 깊도록 여러분을 뒤척이게 만들지요.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서늘한 마음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못나서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 부모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조금 헐겁게 쥐어야 할 때가 왔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를 못 읽으면 우리는 남은 평생을 서운함이라는 감옥 안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제대로 읽어내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노년이 열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신호를 하나하나 읽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떤 분들과 나누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느 동네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에 지역 이름 한 줄만 살짝 남겨주시겠습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저 멀리 시골의 작은 마을이든 다 좋습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오늘 저와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신 이웃이 어디쯤 계신지 그 한 줄이 반가울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부모가 가장 먼저 끊어내는 것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하지도 않은 조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이 가정을 이룬 뒤에도 부모 노릇을 좀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식 내외가 이사를 하든 냉장고 하나를 새로 사든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든 그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슬그머니 한마디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대개 도움이 되기보다 서로의 사이에 얇은 소리 한 겹을 내려앉게 만들지요. 올해 68이신 윤덕희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덕희 씨는 첫 손주가 태어나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 조그맣고 빨간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반가웠다고 하지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돕겠다며 옷가지 몇 벌과 손때 묻은 물파스 한 통을 챙겨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꿈 같았습니다. 새벽에 손주 우는 소리가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기저귀를 갈고 옷을 빨고 미역국을 끓였지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덕희 씨의 입에서는 자꾸만 이런 말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기저귀는 그렇게 채우면 안 된다. 젖은 이렇게 물려야 아기가 편하다. 아이고, 그렇게 안고 있으면 팔 다 빠진다 이리다오. 내가 너희 삼남매를 다 이 손으로 키웠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아기를 건넸지요. 덕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가 참 순하고 잘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오길 정말 잘했다. 저 서툰 것을 어쩔 뻔했나.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 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젖병을 데우려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덕희 씨는 방문 너머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낮은 목소리를 그만 듣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울음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나도 엄마잖아? 나도 엄마잖아. 그 한마디에 덕희 씨는 부엌 한가운데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손에는 데우다만 젖병이 들려 있었지요. 그 순간 덕희 씨의 머릿속에 벼락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도우러 왔다고 믿었는데. 그런데 나는 저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가 되어보는 그 서툴고 떨리고 소중한 시간을 좋은 뜻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빼앗고 있었구나.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잠시 저도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한마디를 얹게 될까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자식이 서툰 것이 안쓰러워서입니다. 저 아이가 나처럼 헤매고 고생할까봐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넘어지려는데 손을 뻗지 않을 부모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건 부모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아주 당연한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부딪히고 스스로 깨지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조언이라는 이름의 손이 매번 먼저 뻗어와 그 과정을 대신 치러버리면 자식은 영영 혼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도 알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의 지나친 조언은 자식을 돕는 영양분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 세워야 할 울타리를 자꾸만 흔드는 바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깐 이 두 마디를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 말과 내 생각은 어떠니? 이 말을요. 앞에 말은 문을 닫습니다. 내 답이 정답이니 너는 따르기만 하라는 것이지요. 뒤에 말은 문을 엽니다. 네, 안에 이미 답이 있을 테니 나는 그저 곁에서 듣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는 자식의 다리를 슬며시 붙들고 다른 하나는 자식의 다리에 가만히 힘을 실어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어 몇 개 차이인데 자식이 받는 마음은 이토록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주 작고 쉬운 방법을 하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내외가 무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고 조언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천천히 셋을 세워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 사이에 자식이 먼저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오면 그때 편안히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셋을 다 세도록 자식이 묻지 않는다면 그 조언은 사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내 마음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저 이 한마디만 건네보십시오. 너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한 일이니 나는 그 결정을 믿는다. 둘이 힘을 합쳐 차근차근 해나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를 건넬 수 있게 되는 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언의 문을 스스로 닫는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자식이 먼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보다 자기를 묵묵히 믿어주는 사람 곁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식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과 조언으로 자식의 삶에 발을 들이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식 곁을 맴도는 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자식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그 좋은 명분으로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야금야금 헐어가며 끝없이 퍼주는 부모지요. 지혜로운 부모가 두 번째로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 도를 넘은 물질적 지원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자식이 결혼한 뒤에도 부모의 허리가 자꾸만 휘어지는 가장 큰 까닭은 아직도 내가 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거창한 재산 상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은밀하게 새어나오지요. 주말마다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자식의 냉장고를 채워주고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손주 학원비를 슬그머니 통장에 넣어주고 그렇게 조금씩 말입니다. 올해 일어난 살이 되신 백종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종원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작은 철물점을 40년 가까이 지키며 한 푼 두 푼 모아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었지요. 그 통장은 종원 씨에게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생 흘린 땀이 거기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몇 해 전 아들이 결혼을 하고 집을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직접 손을 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부모 도움 받아서 시작한다더라 하는 며느리의 말을 지나가듯 전했을 뿐이지요. 종원 씨는 그 말을 듣고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평생 지켜온 그 통장을 헐어 아들의 집값을 보태주었습니다. 자식이 번듯한 집에서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3년쯤 지난 어느 날 종원 씨가 그만 덜컥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지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원 씨는 아들에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앞의자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약값이 얼마고 입원비가 얼마인지를 혼자 손으로 꼽아보면서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하나 속으로만 애를 태웠습니다.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정작 그 돈을 다 내어준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참 씁쓸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종원 씨의 이야기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원 씨는 병상에서 마음을 크게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퇴원한 뒤 아들을 불러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이제부터 아비 앞가림을 하마. 너도 이제 내 살림은 내 힘으로 꾸려가거라. 처음에 아들은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했다며 한동안 서먹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1년쯤 지나자 아들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을 다잡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그때 매정하게 선을 그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겨우 어른이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과 습관을 들여다본 여러 발달심리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다 자란 자식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대주고 물질적으로 떠받쳐 줄수록 자식이 스스로 재정을 책임지는 능력, 그러니까 홀로서는 힘이 오히려 더디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논밭을 대신 갈아주면 자식은 쟁기 잡는 법을 끝내 배우지 못한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도움이 지나치면 그 도움이 자식의 두 다리를 대신 서주는 목발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바로 이 대목에서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사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벼슬을 했으나 너희에게 물려줄 밭 한 퀴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니 오직 두 글자를 정신의 부적으로 물려주겠다. 하나는 부지런할 근, 또 하나는 검소할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좋은 밭과 기름진 땅보다 나아서 평생을 쓰고도 다 닳지 않을 것이다. 근, 그리고 검단 두 글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의 대학자 다산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논밭도 돈도 아닌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라는 두 글자였다는 것을요. 오늘 밤 이 두 글자만 가슴에 품고 주무셔도 참 좋겠습니다. 다산은 알았던 것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스스로 땀 흘려 제 밥을 벌어먹는 힘이라는 것을요. 돈은 쓰면 사라지지만 스스로 서는 힘은 평생 자식을 지켜주니까요. 물론 자식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로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위기가 아닙니다. 자식 내외가 마땅히 스스로 짊어져야 할 일상의 무게, 그 평범한 살림의 부담까지 부모가 대신 지고 내 노후를 갉아먹는 바로 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큰아들 하나만을 평생 떠받치며 사셨습니다. 아들이 40이 되고 신이 되고 60이 넘도록 손을 벌릴 때마다 다 내어주셨지요. 그러다 다른 자식들이 보다 못해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작 화를 낸 사람은 평생 도움을 받아온 그 큰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고 형제들을 원망하며 등을 돌렸지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내가 죽어야 이 집이 조용해지려나 하는 서글픈 말씀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퍼주는 사랑이 어떻게 서로를 원망으로 몰아가는지 이보다 더 아픈 예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또다시 은근히 손을 내밀 때는 미안해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정중하지만 분명한 말로 이렇게 선을 그으십시오. 너희 살림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너희 부부가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몫이란다. 내 노후 자금은 이 아비어미가 끝까지 떳떳하게 서 있기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니 앞으로 살림은 너희 예산 안에서 꾸려가거라. 그리고 이 말씀만은 꼭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자식의 관심을 사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늙어서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두 발로 떳떳하게 서 있기 위한 마지막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셨다면, 그리고 다산이 남긴 금과 검, 그 두 글자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깐 손을 멈추고 이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거창한 부탁이 아닙니다. 남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그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참 든든한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끊어내야 할 것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훨씬 깊게 자식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바로 남과 견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상추 한 포기, 고추 한 그루도 저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결코 옆이랑의 배추가 더 크다고 해서 내 배추를 억지로 잡아당겨 키우지 않습니다.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뽑혀 그대로 시들어버리지요. 지혜로운 농부는 그저 저마다의 속도를 믿고 물을 주고 볕을 쬐게 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자식도 꼭 이 텃밭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옆집이랑을 넘겨다보며 내 자식을 잡아당기려 합니다. 올해 66이신 송미자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자 씨에게는 애지중지 키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요. 그런데 미자 씨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오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과 마주 앉을 때마다 습관처럼 남의 집 자식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예, 앞집 딸은 이번에 엄마 해외여행 보내줬다더라. 아랫집 딸은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붙인다던데 내 친구 누구는 벌써 집을 넓혀 갔다더라. 미자 씨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라 여겼습니다. 딸을 다그치려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늘 웃으며 받아주던 딸이 수저를 가만히 내려놓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그 집 딸이 아니잖아. 나는 그 집 딸이 아니잖아. 미자 씨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부러워서 한 말이었는데 딸에게는 그 말이 매번 너는 저만큼 못한다는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늘 남과 견주어지면서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지요.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남의 떡을 자꾸 넘겨다 보는 사람은 정작 자기 손에 쥔 떡의 크기를 영영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르기를 견주는 마음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노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남과 다투지 않으니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다고요. 이 말을 자식과의 관계에 옮겨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자식을 남의 자식과 견주지 않는 순간 비로소 내 자식이 온전히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하나만 조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식 앞에서 남의 집 자식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그 말을 살짝 삼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런 말을 대신 놓아보십시오. 나는 내가 지금 내 자리에서 애쓰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하다. 미자 씨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의 집딸 이야기를 딱 끊고 대신 딸의 얼굴을 가만히 보아주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멀어졌던 딸이 다시 미자 씨의 곁으로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돈으로 자식 곁을 맴도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자식의 연락 하나, 말투 하나에 온 마음이 매여 사는 부모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네 번째로 끊어내는 것이 바로 이것, 자식의 연락에 목을 매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끊어내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이야 안 주면 그만이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이 결혼한 뒤로 유독 혼자 상처받고 서운해하는 부모들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자식이 먼저 걸어오는 안부전화, 자식이 보내는 문자 한 통의 횟수에 지나치게 마음을 매단다는 것입니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온갖 생각이 다 밀려듭니다. 이 아이가 나를 잊었나? 결혼하더니 부모는 뒷전인가? 그러다 결국 서운한 마음을 담아 이런 말을 툭 던지게 되지요. 너는 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느냐? 올해 69이신 장호영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영 씨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몇 해째 혼자 지내고 계십니다.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이지요. 그 아들이 호영 씨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재살림을 꾸리면서 연락이 눈에 띄게 뜸해졌습니다. 호영 씨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부터 확인합니다. 밥상을 차려도 휴대전화를 밥그릇 옆에 나란히 놓아두고 밥을 뜨는 중에도 자꾸만 화면을 힐끔거립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해서지요. 그런데 정작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날은 대개 무슨 부탁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사하는데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 전화 말입니다. 어느 날 호영 씨는 그만 서러움이 북받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꼭 필요할 때만 애비를 찾는구나.
애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다가 죄송하다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의 연락은 오히려 더 뜸해졌습니다. 서운함을 토해낸 것이 도리어 자식을 더 멀리 밀어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실은 이 서운함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그 질긴 인연으로 평생 묶여 살았으니 자식이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고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누가 감히 야박하다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의 허기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본 여러 연구들이 한 가지 뜻밖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떠난 뒤 이른바 빈둥지에 남겨진 부모들 가운데 자식의 연락 횟수에 마음을 지나치게 매다는 분들일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이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얄궂지요? 자식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연락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도리어 더 외로워지니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행복을 자식의 손에 통째로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좋고 안 하면 무너지고 그렇게 내 하루의 기분이 자식의 손끝에 매달려 있으니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럴 때 연 날리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연을 날려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연이 높이 날기를 바라는 마음의 연주를 너무 꽉 움켜쥐면 연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리저리 곤두박질치다 땅에 처박히고 맙니다. 그런데 손에 힘을 스르르 풀고 바람에 맞춰 줄을 조금씩 풀어주면 그제야 연은 저 높은 하늘로 시원하게 날아오르지요. 그러면서도 그 연은 여전히 내 손끝에 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꼭 이와 같습니다. 손에 힘을 빼는 것은 연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을 더 높이 날게 하면서도 그 인연의 실만은 놓지 않는 지혜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자식이 다 무심한 것은 아닙니다. 살가운 자식도 얼마든지 있지요. 또 저마다 사정이라는 것이 다 다르니 이 이야기를 모든 집에 똑같이 갖다 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을 탓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의 덤덤한 말투는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 세 가정을 지키느라 온 힘을 쏟는 과정에서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기운의 배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연락 하나에 내 하루를 통째로 저당 잡히는 바로 그 마음의 버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뜸하다고 느껴질 때 서운함을 표현하기보다 오히려 여러분이 먼저 담담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나는 요즘 내 하루를 아주 재미나게 잘 보내고 있으니 너희는 너희 가정 예쁘게 가꾸는 데만 마음을 쓰거라. 바쁠 때는 굳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부모가 먼저 그 매달리던 마음의 줄을 스르르 놓아버리면 자식은 오히려 그 여유로움과 당당함에 마음이 놓여 도리어 더 편안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노년의 관계가 지닌 참으로 신묘한 이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혜로운 부모가 끊어내는 네 가지였습니다. 청하지 않은 조언, 도를 넘은 지원, 남과 견주는 마음, 그리고 연락에 목매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끊어내기만 하면 그 자리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텅 빈 공백만 남지요. 그 빈자리를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채워둔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끊어낸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지금부터는 그 체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끊어낸 자리에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입니다. 자식이 떠나간 그 빈 공간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인생의 온기로 채우는 일이지요.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집 안 곳곳에는 그 아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습니다. 이제는 쓰지 않는 책상, 빛바랜 상장, 철 지난 옷가지들. 그런데 많은 부모가 그 방을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식을 위한 손님 방으로 몇 년이고 그대로 비워둡니다. 그러고는 이따금 그 방문을 열어보며 밀려드는 쓸쓸함에 눈시울을 붉히지요. 그 마음 참 이해가 갑니다. 자식이 남기고 간 빈방을 보며 눈물 찢는 그 마음을 어찌 야박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그 방을 슬픔의 방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과감하게 바꾸어냅니다. 올해 67이신 한정혜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 씨는 시집간 딸이 쓰던 방을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 때마다 딸의 어린 시절이 밀려와 눈물부터 났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혜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딸의 낡은 책상과 옷가지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붓글씨 도구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처음 먹을 갔던 날 정혜 씨는 방 안가득 퍼지는 은은한 먹 냄새를 맡으며 참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서툰 손으로 첫 글자를 써내려가고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한 장을 골라 벽에 붙이던 그날 아침을 정혜 씨는 잊지 못합니다. 딸에게로만 향해 있던 시선이 처음으로 내 안으로 돌아오는 느낌. 정혜 씨는 그것을 해방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정혜 씨는 뜰에 연락이 조금 뜸해도 예전처럼 서운하지 않습니다. 붓을 들고 먹을 가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 이미 충분히 충만하기 때문이지요. 정혜 씨의 오랜 친구 한 분은 또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걷고 젊어서 접어두었던 악기를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채우는 방법은 저마다 다릅니다.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빈둥지에 남겨진 부모들을 오래 지켜본 연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독립한 뒤 부모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자기에게 맞게 새로 꾸미고 스스로 원하던 활동을 시작할 때 노년의 자존감과 기억력을 비롯한 정신의 활력이 눈에 띄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갈 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자식을 돌보던 그 마음의 힘을 이제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기 시작하면 시들어가던 마음에 다시 파릇한 싹이 돋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방 하나를 통째로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집안에 나만을 위한 자리 한 귀퉁이를 마련해 보십시오.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0분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를 써도 좋고 화분에 물을 주어도 좋습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어느새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 집 가오는 각자 잘 살자인데 예순부터 기타도 치고 탁구도 치고 자전거도 타며 신나게 살다 보니 정작 자식에게 잔소리할 시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오히려 자식들이 더 좋아하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깊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내 삶을 나로 가득 채우면 자식에게 매달릴 겨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부모를 자식은 오히려 더 그리워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나를 채우는 일이 돌고 돌아 자식과의 관계까지 저절로 살려내는 것이지요. 자식이 떠난 자리를 나만의 온기로 채운 부모가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품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대하는 표정입니다. 자식을 만날 때 짓는 여유로운 웃음, 그리고 자식을 보낼 때 짓는 당당한 표정,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채워야 할 두 번째 품격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보낼 때 우리는 흔히 어떤 말을 합니까? 벌써 가느냐? 조금 더 있다 가지. 다음엔 언제 오느냐? 아쉬운 표정으로 현관까지 따라 나가 멀어지는 자동차 꽁무니를 오래도록 바라보지요. 그 마음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자식에게는 어떻게 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지 마라, 더 있다 가라 이 말과 잘 지내다 또 오너라 이 말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앞에 말은 자식의 발목을 붙듭니다. 내가 가면 나는 다시 외로워진다는 은근한 부담이 실려 있지요. 뒤에 말은 자식의 등을 가만히 밀어줍니다. 나는 나대로 잘 지낼 테니 너는 걱정 말고 가거라 하는 든든함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어느 집에 더 자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붙드는 집일까요? 아니면 마음 편한 집일까요? 올해 일흔이 되신 오순영 여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영 씨는 예전에 아들 내가 오면 그렇게 안달복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종일 부엌에서 동동거리고 갈 때가 되면 벌써부터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들 내외의 발걸음이 어쩐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순영 씨는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아들 내외를 오래 못 본 반가운 손님처럼 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면 담백하게 반기고 함께 있는 동안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갈 때가 되면 붙잡는 대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배웅했습니다. 오늘 너희 덕분에 아주 즐거웠다. 이제 너희 보금자리로 돌아가 편히 쉬어라. 이 어미도 있다. 저녁에 볼 드라마가 있어서 이제 내 시간을 좀 보내야겠구나. 조심히 가거라. 그런데 그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을 나서던 아들이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순영 씨를 꼭 안아주더랍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다정하게요. 순영 씨는 나중에야 그 까닭을 알았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가 정말 편안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늘 자기 때문에 외로워 보이던 어머니가 당신 삶을 즐기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이 아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이 놓이더라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았더니 자식이 스스로 돌아와 안긴 것이지요. 서양의 어느 시인은 자식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는 활이고 아이는 그 활을 떠나 날아가는 화살이다. 활이 화살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화살은 결코 날아갈 수 없습니다. 활이 할 일은 화살을 힘껏 밀어 멀리 날려보내고 그 다음 제자리에서 굳건히 서 있는 것뿐입니다. 자식을 손님처럼 귀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식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어른으로 하나의 귀한 인격으로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격식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의 혼인 뒤에 끊어내는 4가지가 있었지요. 청하지 않은 조언을 끊고 자식의 다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 또를 넘은 지원을 끊고 다산이 말한 금과 검 스스로 서는 힘을 물려주는 것, 남과 견주는 마음을 끊고 내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연락에 목매는 마음을 끊고 연주를 놓아 연을 더 높이 날리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에 채워야 할 2가지, 자식이 떠난 공간을 나만의 온기로 채우는 것, 자식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며 여유롭게 우셔 보이는 것.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그 길고 모진 유배의 세월 동안 자식들의 성장을 오직 멀리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곁에 있어 주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도 다산은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유배지에서 홀로 수백 권의 책을 써 내려가며 스스로 우뚝 선학자의 모습을 자식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지요. 부모가 제 삶을 단단하게 책임질 때 자식 또한 비로소 올곧은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을 다산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결국 가장 큰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뒷모습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과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은
매정한 단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울타리를 지켜주고 동시에 나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참 듣고 싶습니다. 결혼한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던 일도 좋고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오히려 후련한 자유를 맛보신 일도 좋습니다. 여러분만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편하게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한 줄 한 줄이 오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밤새 뒤척이던 마음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사랑방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여러분 곁에 비슷한 연배의 보색에도 살며시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그분도 오늘 밤 같은 서운함으로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머리로는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일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과 해내는 것 사이에 그 아득한 거리가 있을 뿐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소리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부디 이 말씀 하나만은 가슴에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자식을 위한 도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오셨지만 그 이름 뒤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온전한 당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그 당신을 위해 살아보셔도 좋을 때입니다. 거창하게 바꾸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내일 아침 자식에게 서운한 문자를 보내는 대신 나를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보십시오. 그 한 잔에서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식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우뚝 서시는 그 길에 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남이 아닌 당신을 위해 웃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은 여전히 당신 것입니다.